평균 3.5일에 한 개꼴로 기업 가치 1조 원짜리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나라.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관련 신생 기업이 가장 많이 몰려있는 도시. 여러분 어디인지 아시겠나요? 정답은 중국 그리고 베이징입니다. 4차 산업 신기술을 토대로 한 혁신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규제 완화 등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인데요. 중국의 이러한 기업 생태계 변화는 IT 분야뿐만 아니라 핀테크, 교통, 인터넷 보안, 헬스케어 등 다양한 업종에서 유니콘 기업이 탄생하는 밑거름이 됐습니다. 중국뿐만 아니라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는 이미 스타트업과 혁신 기업의 요람으로 불릴 만큼 급격한 성장세를 또 나타내고 있는데요. 신기술과 개척 정신에서 둘째가라는 서로를 우리나라의 젊은 기업인들도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펼치며 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길 바라봅니다. 한강의 기적이 오래된 옛날 이야기로 기억되어 버리기 전에 말이죠. 자, 오늘 청산뉴스를 찾아주신 분은요. 우리에게 2019년 신기술의 변화를 좀 더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이인복 대표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실 건가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의 이해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시간에는요. 4차 산업혁명이 무엇이고 우리가 좀 어떻게 변했는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준비해야 되는지 올해 가장 크게 보셔야 될 포인트를 몇 가지 짚어드릴 겁니다. 올해 어떤 것들이 포인트가 될지까지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립니다. 생각이 흐릅니다. 청산뉴스 이인복 대표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인복입니다. 네, 오늘 함께 IT 트렌드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 그러죠. 이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 4차 산업혁명이란 말 자체가 재밌는 이유가 1, 2, 3차 트렌드는 과거 얘기 같아요. 근데 4차는 바로 지금 현재입니다. 현재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모두가 주인공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한번 꼭 볼 필요는 있습니다. 4차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게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혹시 언제쯤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야기가 나왔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일단 이 용어가 시작된 게 이분 때문에 시작이 됐습니다. 클라우드 슈밥 혹은 클라우드 슈바프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세계경제 포럼에 나가셔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많이 변했다. IT 기술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졌다. 근데 이거 해마다 있었던 이야기거든요. 사람들한테 별로 충격이 안 왔었는데 그 뒤에 몇 말씀을 더 하셨어요. 세상이 많이 변해서 일자리가 달라졌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일자리가 아니라 다음 세대의 일자리가 변화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더 많은 충격으로 다가왔죠. 이게 언제냐면 2년에서 3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이었었어요. 그거밖에 되지 않았는데 지금 엄청나게 많은 변화가 일어났죠. 이 4차라고 하는 말, 앞에 1차랑 2차랑 3차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4차까지 왔습니다. 그럼 각각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느냐 한번 봐보시면요. 1차 산업혁명의 시기 한 가지 기술이 있었죠. 모든 건 기술 발전입니다. 증기기관이 발전했어요. 증기기관 덕분에 부자가 된 나라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영국이죠. 영국이란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증기기관의 힘으로다가 대영 제국이 됐었죠. 그리고 2차의 시기로 넘어갔는데 2차의 시기에는 전기입니다. 전기와 철강. 전기하면 생각나시는 위대한 인물 있죠? 그렇죠. 에디슨이 있죠. 어느 나라 사람이죠? 그렇죠. 미국입니다. 그러면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강대국이 됐던 두 나라가 있어요. 하나가 미국, 독일이 있었죠. 독일 자동차 어마어마하죠. 자, 3차로 넘어갑니다. 3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기술은 인터넷입니다. ICT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굉장히 작은 나라였었는데요. IT 기술에 잘 올라탄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나라, 대열에 들어갔었던 나라가 하나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죠. 3차는요. 3차의 시기에 우리나라가 잘 탔습니다. 그제 4차의 시기가 됐어요. 4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나라가 승자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어떤 기술이 이끌 거냐. 그 두 가지를
한 축에서는 인공지능, 다른 축에서는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기술입니다. 그럼 4차가 언제 끝날 거냐?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는 AI가 끊임없이 발전을 해서 만약에 또 다른 AI를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된다면 그때는 4차의 시대가 끝났다고 해도 될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우리는 4차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럽습니다. 불과 3년밖에 되지 않았었어요. 지금도 우리나라는 3차의 시대를 살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이 3차냐 4차냐 이것 때문에 혼란스러우신 분들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거에 대한 고민은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변화의 물결이 왔으니까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럼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더 많이 생각해야겠죠. 자, 변화 중에 하나를 보여드리면 이런 로봇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전 세계에서 이족 보행 로봇, 두 발로 걷는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곳에서 만든 로봇이에요. 영상에는 사족 보행 로봇도 있죠. 자, 이 중에 하나의 로봇을 보시게 되면 왼쪽 두 번째 있는 로봇인데 성큼성큼 걸어갑니다. 걷는 모습을 보시면은요 귀여워요. 팔을 흔들지 않고 굉장히 아장아장 걸어다닙니다. 물론 손이 있기 때문에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는 것도 가능해요. 그러면 중심을 잡고 잘 걷는지 테스트를 해봐야 되니까 보통 눈밭으로 내려갑니다. 눈밭으로 내려가게 되면 잘 걷는데 지금 보시는 모습은요 균형을 잃었죠. 균형을 잃었는데 곧 넘어지지 않고 사람처럼 중심을 잡아요. 이게 대단한 거죠. 원래 사람한테 쉬운 거는요 기계한테 어렵죠. 이런 이족 보행이 가능한 로봇이 나왔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손이 있으니까 이게 가능하죠. 앞에 있는 QR코드를 인식해서 정확히 그 물건이 있는 데까지 가서 앉았다 일어나면서 물건을 짚는 것도 가능해져요. 그러면 이런 모습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장 노동자들은 대체되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런 로봇은 그거보다도 우리 주변에서 무거운 것들을 도와줄 수 있는, 정말 우리 주변에 둘 수 있는 집사와 같은 역할까지 가능하다. 그걸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 실험을 하나 더 합니다. 뒤에서 미는 모습이에요. 뒤에서 남자분이 봉으로다 밀어버려 갖고 이 로봇을 넘어뜨려요. 굉장히 비싼 로봇이 넘어졌어요. 가서 일으켜줘야 되는데 스스로 일어납니다. 근데 일어나는 모습을 보시면 넘어진 상태에서 일단 손을 앞으로 뻗어서 땅을 집어요. 그리고서 무릎에 반동을 주고 난 다음에 벌떡 일어납니다. 자, 그렇게 일어나는 모습 뭐랑 비슷하죠? 사람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로봇을 연구할 땐 항상 사람은 어떻게 움직였었더라? 그거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하는 거 사실상 모두가 빅데이터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하고요. 로봇에 대한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융합의 시대인 이유가 로봇만 연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빅데이터만 다뤄서는 안 되고 사람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인공지능은 결국에 인공지능 연구할 때는요. 사람의 사고방식을 흉내냅니다. 그러면 원래 사람이 어떻게 생각했었지? 사람한테 있어서 도덕적인 판단은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연구도 같이 선행돼야 되는 종합예술이죠. 자, 이런 로봇들이 있습니다. 다만 우리 주변에서 보기는 어려워요. 이 영상들도 벌써 한 3년에서 4년 정도 전에 나온 거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했겠죠? 유튜브라든지 그런 데서 아틀라스 로봇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이제 이 로봇은요. 뛰어다니기도 하고 점프도 하고 공중제비를 돌기도 해요. 혹은 앞에 장애물이 나오면 장애물을 피해서 돌진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많은 게 변했어요. 그렇다면 우리 상상력 속을 자극했었던 영화가 있었죠. 예전 디스트릭9 감독이 만들었었던 채피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이 있습니다. 이 로봇이 움직이는 모습하고도 비슷해요. 어차피 과학기술은 사람의 상상력을 따라가죠. 언젠간 얘네가 나올 거예요. 하지만 그 언젠가는 꽤 오래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히려 제가 주목하고 있는 다른 곳인데요. 자, 중국의 허거 전문점 중에 굉장히 유명한 허거 전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이디라오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가 국내에 지금 매장을 몇 개 가지고 있거든요. 이 매장의 특징이 이 창업자가 얘기를 하는 게 맛이 특별히 맛있진 않아요. 되게 이상하죠? 맛은 보통 맛인데 뭘 잘하냐면 서비스를 잘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다리실 때 네일 아트를 받는다라든지 남자분들은 구두를 닦아주는 서비스라든지 자리에 갔을 때 옷을 받아줘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비닐에 넣어주는 서비스부터 시작해서 머리가 긴 여성분이 오시게 되면 머리를 묶으라고 머리끈을 준다라든지 굉장히 사소한 서비스들을 잘해요. 그거에 힘입어서 이 회사가 허거 전문점인데 전 세계 360개 이상의 매장을 갖고 있고요.
작년에는 상장했습니다. 음식점이 상장을 했어요. 대단한 거죠. 자, 그러면서 2018년도 10월 말에 베이징에 처음으로 무인 허거 식당을 만듭니다. 여기서의 무인은 사람이 아예 없는 건 아니고요. 주방 쪽에는 사람을 최소화시켰어요. 어떤 모습이냐면 이런 모습이에요. 공장이죠. 네. 여기 보면 분명히 기계팔인데요. 공장인데 여기는 공장이 아니라 주방의 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로봇 팔들이 배치가 되어져 있고 이 로봇 팔들이 일사불란하게 옆으로 움직이면서 지금 옆에 쟁반 위에 있는 음식들을 꺼내가지고 옆에 있는 음식 위에다 다시 올려놓습니다. 상차림을 하는 거죠. 그럼 이걸 왜 만들었느냐? 야, 대단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일상 속에서 IT를 봐야 되는 이유는요. 그 다음에 질문이에요. 이걸 왜 만들었을까? 첫 번째는 로봇이 있는 공간에는 사람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깨끗할까요? 더러울까요? 깨끗하다 인상 줄 수 있죠. 두 번째, 우리가 과학기술력으로 앞서 있어. 그것도 보여줄 수 있겠죠? 야채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죠. 왜 이런 일이 시작되느냐? 이 회사가 상장하기 전에 잠입 취재 비슷한 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많은 매장 중에 한 곳이 좀 주방이 더러웠었어요. 쥐가 발견되기도 했었어요. 여러분 드시는 허거에서 쥐가 나온다. 끔찍하죠? 네, 전공법입니다. 그 매장 폐쇄하고 다시 부활시키긴 했지만 이런 식의 서비스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독특한 건 이것뿐만 아니라 얘가 있어요. 그렇죠. 앞에 보셨던 로봇이 음식을 쟁반 위에 올려놓는다고 한다면 이 로봇은 땅콩 로봇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데 10대 정도의 땅콩 로봇이 있습니다. 그러면 선반 위에 보이는 것처럼 쟁반 위에 음식들이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실내에서 자율주행 기능을 통해서 손님이 주문한 테이블까지 얘가 이동을 해서 배달해 줍니다. 직접 가서 11월 초에 제가 보고 왔는데 제대로 제 길을 찾아가더라. 크게 부딪히거나 이런 일도 없습니다. 길을 잘 찾아가는 로봇이에요. 이게 10대가 있더라. 우리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그 생각해요. 아, 정말로 로봇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사람들의 일자리를 뺏겠구나. 근데 과연 그럴까요? 저는 이런 것을 하나 더 발견했습니다. 어떤 것처럼 보이죠? 누군가가 식사를 하고 나서 갔을 때에는 분명히 사람이 가서 거기 위에 있는 걸 치워줘야 됩니다. 그럼 쟁반이 무겁잖아요. 그 무거운 쟁반들을 이런 로봇에 담아놓게 되면 알아서 설거지 하시는 분한테까지 가져다 주는 겁니다. 여기 포인트가 있죠. 원래 우리가 로봇을 만드는 이유는 사람이 잘하는 일을 대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힘든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만들고요. 사람은 그 일을 더는 대신에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합니다. 아까 제가 이 하이디라고 이야기 드렸던 이유는 이 회사는 서비스 전문점입니다. 우리 친절하고 서비스가 좋은 데들 다 좋아하잖아요. 불친절한 식당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이니까 어쩔 수 없이 손님이 많으면은요, 내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육체적으로 피로가 있으면 웃을 수가 없어요. 내 피로도를 줄일 수 있다? 한 번이라도 더 웃을 수 있고 손님한테 더 많은 집중을 할 수 있겠죠. 저는 이 매장에서 사람하고 로봇이 공존했을 땐 이런 형태가 되겠구나. 이런 모습을 살짝 엿봤습니다. 앞으로는 조금 더 많아질 수 있겠죠. 회사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다 아는 회사입니다. 네이버. 뭐 하는 회사죠? 그냥 검색하는 회사죠. 그럼 네이버는 뭘로 돈 벌죠? 광고죠. 구글하고 네이버하고 비슷한데 살짝 다르죠. 예, 네이버는 검색도 하지만 대부분의 수익은 광고 쪽이었었죠. 근데 모바일 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이버나 다음이나 예전에 야후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그랬었냐면요. 포털이라고 했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하는 거 뭐라 그러냐면 인터넷을 서핑한다 그러죠.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대항해 바다로 나갈 때 첫 번째 관문 포털. 무조건 여기에 정찰 한번 해야 되니까 여기에 광고를 걸 수가 있죠. 그래서 광고 수익을 올렸는데 모바일 시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네요. 사람들이 첫 번째 정거장이 이 포털이 아니라 이거 넘어가요. 서로 SNS를 하다가 여기 좋은 것 같아. 링크를 타고 가기 시작하죠. 누군가 사진을 올리면 거기서 정보를 받기 시작합니다. 이 포털이 점점 와해되고 있죠.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네이버는 새로운 도약과 시도들을 하고 있어요. 매년 굉장히 유명한 IT 쇼들이 있는데 1월 달에 일어나는 행사가 CES라고 하는 가전제품 박람회가 있습니다. 이 가전제품 박람회에 2019년도에 네이버가 처음으로 출전을 했어요. 부스를 차리고 어떤 걸 선보이느냐? 네이버니까 새로운 광고 기술, 새로운 검색 기술. 이거 안 나왔죠? 가전제품에 대한 게 나와야 돼요. 얘가 나왔죠.
로봇을 전시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이미 네이버 랩스라는 곳에서 몇 년 전부터 연구했던 로봇인데 그걸 세계 무대에 들고 나간 거죠. 많은 로봇을 가져갔는데 그중에서 제가 관심 있으신 거 하나를 좀 가지고 왔어요. 이 로봇의 이름은 앰비덱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덱스는 양손이라는 뜻이 좀 있죠. 아까 우리들이 봤던 하이데라고 매장에 있었던 로봇은 로봇팔 하나짜리였습니다. 보통 공장 기계, 굉장히 육중하고 둔탁하고 무겁죠. 이 로봇은요, 손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양손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앰비덱스입니다. 특징 중에 특징은요, 보다시피 지금 다리가 없죠. 몸통이 있어요. 팔이 있어요. 지금 머리 어디에 있을까요? 여기에 뇌가 있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에 뇌가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하는 역할은 뭐냐? 실시간으로 클라우드에서 명령을 내리게 되면 그거를 받아들여서 움직이는 역할을 합니다. 명령만 받아들여서 즉시 움직여요. 그러니까 아까 보셨던 그런 로봇들 같은 경우에는요, 뇌에 해당하는 굉장히 좋은 프로세스가 머리에 장착이 되어져 있으면 굉장히 성능이 좋다라는 건 금액이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겠죠. 아까 얘기 들었었죠. 로봇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없는 이유. 비싸요. 그런데 뇌가 없어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단가가 내려가죠. 양산이 가능해지죠. 그 로봇을 네이버가 지금 만들어서 출품했어요. 더군다나 양손이 달려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들, 이런 일이 가능합니다. 태권도 동작이죠. 실제 CES 전시에서는요, 지나가는 사람하고 하이파이브를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하이파이브 하는 거 쉽잖아요. 근데 굉장히 고난도 기술인 게 상대방이 손을 뻗는 걸 계산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손이 같이 마중 나가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이 더 세게 치게 되면 이거는 하이파이브가 아니라 굿하죠.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아까 봤던 하나짜리 기계팔이랑 사람이 하이파이브를 한다? 두렵습니다. 이게 휘둘렀을 때 잘못하면 우리가 다칠 수 있겠죠. 이런 팔은요, 그러면 무겁지 않고 가벼워요. 하트를 그릴 수 있어요. 악수를 할 수 있고요. 저런 동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몇 대의 로봇이 더 있긴 하는데 동작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머리에 해당하는 헤드를 클라우드에 두고 나서 그거를 가지고 와서 명령을 수행하는 방식이다. 그럼 이제 일상에서 우리가 이걸 쉽게 보게 될 텐데 우리 다음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거 왜 만들었을까? 이게 질문이죠. 네이버 왜 만들었을까요, 이거? 초반에 얘기 드렸었죠? 네이버는 원래 검색회사인데 사람들이 우회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람들이 많이 썼던 빅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네이버는 원래 플랫폼을 사업했던 곳이죠. 네이버의 다음 넥스트 모델은 플랫폼이죠. 우리 이런 걸 만들었으니까 어떤 회사라도 우리의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다른 로봇에 태워도 되는 거겠죠. 그래서 그동안 만들었던 다양한 로봇들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네이버에 주목했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현실 가능한 로봇이 드디어 좀 나온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이런 질문을 던져요. 이런 변화를 봤을 때 너무 많은 변화를 만나게 되면은 고민이 되거든요. 아, 나 뭐 해야 되지? 뭐 해서 먹고 살아야 될까? 이건 개인이나 조직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질문을 던져보는 거는 앞으로 10년 동안 뭐가 변할까? 그 변화만 우리가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트렌드는 쫓아가는 게 아닙니다. 쫓아가는 순간에 다른 게 또 나와요.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한 달 뒤면 또 다른 게 나올 겁니다. 뭔가를 쫓아가는 건 이건 지는 게임이죠. 그러면 지는 게임을 이기는 게임으로 바꾸는 거는 쫓는 게 아니라 본질을 찾으면 됩니다. 도대체 우리한테 있어서 본질이 뭘까? 본질을 얻는 질문은요. 앞에 있는 질문에 단어 하나만 추가하시면 돼요. 10년 동안 변하는 게 아니라 변하지 않는 건 뭐가 있을까? 10년 동안 뭐가 안 변할까? 그것만 가지고 가면 되는 거죠. 자, 이런 똑같은 질문과 답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했어요. 가장 성공한 CEO 중에 한 명인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입니다.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이분이 던졌던 질문과 답이었어요. 자, 아마존은 원래 뭘 파는 회사였었죠? 인터넷 초창기 아마존이 팔았던 건 뭐냐면요. 그 당시엔 물류가 안 좋았었기 때문에 음식을 팔면 안 됩니다. 상해요. 옷은요. 구겨져요. 그쵸. 책을 팔았죠. 아마존은 책 팔았었죠. 지금 아마존은 뭐 팔죠? 다 팔죠. 이것이 다 팔아요. 아마존 로고 보세요. A부터 Z까지 다 팔죠. 로고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의 본질을 이야기를 할 때 아마존은 뭘 하는 회사냐? 파는 회사죠. 이 관점에서 이해하면 아마존이 하는 다양한 사업에 대한 이해도 명쾌해집니다. 아마존은 파는 회사예요. 그렇다면 10년 동안 뭐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파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사람들은 물건을 싸게 사기를 원하지 비싸게 사기를 원하진 않는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요.
사람들은 이왕이면 내가 지금 물건을 주문을 해서 지금 배송받기를 원하지 일주일 뒤에 배송받는 거 원하지 않거든요. 이러니까 사업이 단순해지죠. 인카 딜리버리 서비스. 내가 집에 없고 사무실에 있는데 아마존에서 주문을 하게 되면요. 아마존 택배 기사가 제 자동차 앞까지 오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하죠. 트렁크 열어주세요. 트렁크를 열면 트렁크에 택배 박스를 두고 가죠. 자, 우유를 배달시킵니다. 문 앞에 두고 가면 상하니까 문을 열어달라고 전화가 와요. 자, 버튼을 누르면은요. 아마존 직원인지 확인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직원이 이건 조금 이상해요. 문을 열고 들어가서 저 집 냉장고 문을 열고 난 다음에 우유를 채워 넣어주고 도로 나가요. 이런 서비스를 만듭니다. 왜? 빠른 배송을 해야 되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복합적인 IT 기술이 들어가는 게 그 사람이 맞는지 아닌지 봐야 되니까 스마트 시큐리티 시스템, 스마트 홈에 대한 시스템까지 연구하는 게 나오게 되는 거죠. 항상 그래요. 본질은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가 던져야 되는 건 뭐가 안 변할까를 던져봐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약간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지금 이런 굉장히 다양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디서 시작됐을까? 이때죠. 2009년 11월. 거의 10년 전이죠. 이때 전 세계가 아니라 우리나라가 많이 변화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없던 물건이 하나가 들어왔어요. 무엇일까요? 그렇죠. 얘가 들어왔죠. 아이폰 3GS라고 하는 모델이 처음으로 들어왔죠. 그 전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습니다. 여러 스마트폰이 있었었는데 원래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항상 잘하는 게 그거죠. 지금까지 있었던 거 없었다는 듯이 새로 들고 나와서 이게 진짜예요. 자, 그러면 어떤 거 많이 하세요? 스마트폰으로? 그렇죠. 카카오톡 많이 하실 거고요. 네. 대화하시는 거 SNS 많이 하실 거예요.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여기 오시는데 그럴 때 뭐 찾아봐야 되죠? 그렇죠. 지도 들어있죠. 예전에 없었거든요. 지도 들고 다녔었어요. 지금 뭔가 제 얘기 막 들으시다가 저 물건 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반짝 났을 때 스마트폰으로 쇼핑할 수 있죠. 검색할 수 있어요. 궁금한 게 있으면 안 참아요. 그냥 물어보면 되는 거니까 검색해서. 쇼핑할 수 있죠. 지난 1, 2년 동안에 또 많이 늘어난 분야 중에 하나가 돈을 거래할 수 있게 됐어요. 잘 생각해보면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할 수 없는 게 더 적은 것 같아요. 근데 지난 10년 동안 점점 안 하는 게 생겼어요. 뭘 안 할까요? 스마트한 것들은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런데 안 하는 게 있죠. 스마트 폰. 전화 잘 안 하기 시작합니다. 친구들하고 전화 안 해도 되죠. 뭐 하죠? 그렇죠. 카톡 있고 SNS가 있잖아요. 전화량이 줄어들어요. 이게 변화 중에 하나죠. 두 번째, 전화기 전원 언제 꺼놓으셨어요? 그렇죠. 아주 중요한 자리가 아닐 경우에 우린 꺼놓지 않아요. 전화기는 꺼놓는 게 아니라요. 꺼지죠. 배터리가 없을 때. 깜빡해서 전날에 충전을 못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 봤는데 20% 미만이에요. 저전력 떴습니다. 배터리 부족이에요. 기분이 어떻죠? 불안해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아요. 스마트폰의 전원이 꺼지는 그 순간에 불안해집니다. 이게 왜 불안하냐? 죽진 않아요. 불안해요. 나 빼고 세상이 돌아가고 있죠. 모두가 지금 연결돼 있었는데 나만 지금 단절돼 있어요. 내가 궁금한 걸 못 찾습니다. 이래서 지금 20% 미만 배터리 부족을 사람들이 못 견뎌요. 중국에는 도심 여기저기에 이게 있습니다. 렌탈 배터리죠. 렌탈 보조 배터리. 중국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을 뭐라 그러느냐? 이론상으로는 우리가 스마트폰을 처음 손에 쥐었던 때부터 지금까지 24시간 동안 우리의 스마트폰은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어요. 그 얘기는 10년 전에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값은 오프라인 세상입니다. 온라인에 접속하려면 컴퓨터 전원을 켜야 되죠. 지금은요. 바뀌었죠. 우리는 기본값이 온라인인 세상을 살고 있어요. 용기를 내서 단절시키지 않는 이상 오프라인은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세상이 돼버렸죠. 이거를 24시간 동안 모두가 연결됐다. 실시간으로 연결이 됐다. 그래서 초연결 사회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람하고 사람하고의 대화 방식이 바뀌고요. 점점 채팅을 하기 시작하죠. P2M, 사람하고요. 기계들하고 자꾸 대화를 시작해요. 집에 있는 냉장고랑 대화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제 우리를 빼고 자기네들끼리 대화를 합니다. 사물 인터넷이죠. 하지만 그 중심에는 뭐가 있죠? 스마트폰. 형태는 바뀔 거예요. 돌돌 많은 게 나올 거고요. 접이식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본질적인 것들, 모두가 들고 다니는 스마트폰 단말기는 변하지 않는다. 디지털이 기반이 됐고요. 모바일이 기반이 됐습니다. 여기에서 초연결 사회의 핵심이죠. 자, 이런 세상 본질은 딱 하나예요. 그러면 더 빠른 연결.
더 빠른 연결. 이건 변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더 빠르게 연결돼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거죠. 인터넷으로 뭔가 검색하려고 그러는데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안 기다려요. 바로 날려버리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앱을 다운받으셨는데 실행이 안 돼요. 뒤도 보지 않고 지워버립니다. 귀찮거든요. 더 빠르게 연결하는 것들. 인터넷 속도뿐만 아니라 어떤 서비스를 어떻게 빠르게 연결시킬 거냐. 두 번째 뭐라고 써있죠? 빠른 연결이에요. 빠른 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수준이 됩니다. 그러면 바르게. 내가 지금 고생고생해서 접속했는데 나한테 정확한 정보를 얻게 해주는 거. 내가 분명히 방송을 보고 있는데 나한테 유익한 정보여야 되는 것들. 바른 연결이죠. 모든 것들 통용이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로 가고 있죠. 5G 더 빠른 세상. 더 빠른 세상으로 연결시켜주는 것들. 더 바르게 연결되는 것들. 5G가 되면 우리 어떤 세상이죠? 지금보다 느려져요? 빨라져요? 빨라져요. 몇 배로요? 자, 이론상으로는 영화 한 편 다운받는 속도에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를 몇 기가짜리 영화인지 이거는 진짜 빼고요. 영화 한 편을 다운받는데 4G LTE 시대에 우리가 한 20초에서 25초 정도 걸렸다고 가정하면 5G의 시대가 되게 되면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얼마나 걸리느냐? 한 4초면 된다 그래요. 엄청 빠르죠. 잘 생각해보면 영화 한 편 다운받는데 20초는 기다릴 것 같아요. 그냥. 굳이 4초 만에 다운 안 받아도 돼요. 그래서 5G의 핵심은 속도도 빠른데 초저지연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지연성, 바른 연결이죠. 연결이 끊기지 않는 거. 아까 보여드렸었던 네이버의 그런 로봇들이 클라우드 두뇌에서 명령을 받아 움직이려면 끊김이 없어야 됩니다. 끊김이 없기 위해서는요, 당연히 5G의 세상으로 가야 되죠. 이런 세상들이 이제 올해 시작이 됩니다. 더 빠른 연결과 더 바른 연결이 어떻게 될지. 저 지금까지 그런 얘기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이 어디서부터 나왔었는지. 1차와 2차와 3차가 있었기 때문에 4차의 시대까지 오게 됐다. 오기는 왔는데 우리가 뭔가 변한 것 같은데요. 변화를 그냥 쫓아가면 안 돼요. 본질을 찾는다 그랬었죠. 본질을 찾는 건 잠깐 멈춰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었지? 그걸 보니까 그 중심에 스마트폰이 있었죠. 그리고 앞으로 변하지 않는 것도요. 스마트폰은 변하지 않을 거고요. 초연결사의 본질, 연결이다. 더 빠른 연결과 더 바른 연결로 가고 있다. 네, 이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시게 되면은 조금 더 일상에서 트렌드를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는 우리 이제 5G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 거냐, 산업혁명의 시대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봤으면은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진짜 무엇이 변하게 될 건지, 너무 많은 게 변할 거기 때문에요. 제가 관전 포인트 몇 가지를 이야기 드릴 겁니다. 그거를 듣고 나서 앞으로 벌어지는 일들을 보시면은요, 신문을 보시거나 기사를 보실 때 아,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그런 일상 IT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